24강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을 할 거야. 우리 여기서 보시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물질 대사란 생물 체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물질 대사 이렇게 부를 거야. 이해갔어?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뭐하고 뭐가 있지? 우리 다 배웠어 옛날에.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다고 배웠잖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영아, 너 거기서 보이니? 안 보이지?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 선생님이 싫어하겠는데? 나만 왔다 가면 모든 강의실이 지저분해져. 나만 왔다 가면 여기저기에 막 뭔가가 깔려 있어. 보이니? 보자. 동화와 이화 과정이 있는데 동화 과정은 저분자 물질을 뭘로 바꾸는 거야? 고분자 물질로 뭐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갔어? 그러면 저분자 물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포도당이 있지. 포도당을 녹말로 합성하거나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거나 이런 것들,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동화작용 이렇게 부르게 돼. 알겠어? 그럼 이화작용은 거꾸로 고분자를 뭘로? 저분자로 뭐 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반응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건 이화과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화과정은 에너지를 뭐 하는 과정이야?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라면 이화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써먹는 과정이야.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이해갔니? 그러면 얘네들을 볼 때 이러한 물질 대사에서 생명체 내에서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을 하려면 화학 반응의 그래프를 하나 봐야 되는데 반응 경로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동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그 크기는요. 분자의 크기는 에너지를 결정해요. 그럼 저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함량이 적어. 이게 저분자 물질이야. 고분자 물질은 에너지의 함량이 어떨까? 많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에너지가 저분자에서 에너지가 큰 고분자로 갈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는 절대 없어. 화학을 할 때는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얘네들이 어떠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활성화물이라는 상태를 가야 돼. 그래서 항상 산을 넘어서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 이 활성화 상태에 도달을 해야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반응물에서 활성화 상태까지 꼭 가야 되는 거야. 꼭 가야 돼. 이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무엇을 결정할 거냐면 반응 속도를 결정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그럼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반응이 세워라, 내워라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좀 작아. 그럼 반응이 휘리릭 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화나 이화 과정은 다 이러한 활성화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화작용의 에너지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화 과정의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반응 경로에 따라서 에너지 그래프가 고분자 물질의 에너지가 저분자 물질의 물질로 바뀌었을 때 고속도로 타고 내려올 수는 절대 없어. 어디를 넘어? 산을 꼭 넘어갔다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활성화 상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 활성화 상태까지 올라가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어요. 반응에서.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는데 똑같은 반응을 할 때 빨리 반응을 하게끔 하고 싶어? 그럼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줄여줘야 되겠지? 이해갔어? 잠깐만. 어디까지 했어 내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반응을 좀 빨리 하거나 이렇게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똑같은 반응 안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응 경로를 우회시켜야 돼. 반응 경로를 바꿔주려면 뭘 첨가하는 거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다가 촉매라는 것을 넣으면 반응 경로가 바뀌어요. 반응 경로가 바뀌면 중간 과정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까만 거일 때보다 파란 거일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훨씬 더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죠? 이해갔어?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얘들아. 또 그래. 지금 녹화가 되고 있었던 거야? 미치겠네. 아, 이런 거는 저기 선생님들이 다 잘라서 올려줄 거야. 이제 보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린 반응 경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반응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누구라고? 촉매야. 알겠어? 뭘 넣어준다고요? 촉매. 촉매를 넣어주면 저렇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촉매를 넣어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촉매는 반응 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는 거야. 우회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촉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기촉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기촉매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촉매들을 무기촉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뭘 집어넣지? 야!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뭘 집어넣어? 이산화망간, 아이오디나 칼륨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거 집어넣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촉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기촉매의 특징은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을 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 반응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야. 왜냐면 반응 속도를 촉진하는 방법에 온도를 높여서 충돌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해갔니?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반응 속도가 커지는데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 생체 촉매는 생물 체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효소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온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반응 속도가 높지 않죠. 얘네들은 온도가 35도에서 40도 범위에서 활성도가 높아지게 돼. 생체 촉매는 이 무기 촉매하고의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우리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이산화망간을 넣기도 하지만 뭘 집어넣기도 해? 감자즙, 무즙 뭐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또는 생간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 이 카탈레이스를 가열해서 집어넣으면 이산화망간은 막 끓여주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서 산소 발생량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산소의 그 발생 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이러한 생체 촉매인 생강 같은 거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 범위 이외에서는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 있지. 그러면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존재야. 즉 무기촉매들은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야. 반응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뿐. 근데 생물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들은 꼭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 왜? 내가 밥을 먹었는데 2박 3일 후에 소화가 됐어. 그럼 내 몸속에서 그게 썩을 거 아니야. 썩기 전에 다 뭐를 해야 돼?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는 꼭 효소가 필요한 거야. 생체 촉매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꼭 효소의 작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생물체라면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데 물질대사를 할 수 있으려면 꼭 효소가 필요해. 이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균 알죠? 세균. 세균은 우리 안 배우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할 거예요. 그 앞에 부분. 세균은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예야. 원핵생물이라는 건 생물은 생물이라는 거지. 뭐가 없을 뿐. 뭐가 없어? 원핵이니까.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는 거야. 이해갔어? 그렇지만 생물은 생물이거든? 생물은 생물이니까 얘네들은 뭘 해야 돼? 물질대사를 꼭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각종 뭘 가지고 있어? 효소를 꼭 갖고 있어. 이해갔어? 근데 얘 말고 바이러스 있어. 바이러스는 활발기생하는 아이들이죠. 얘는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왜? 핵산은 갖고 있지만 뭐가 없어? 세포가 아니야. 그치? 세포막이 있는 생물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 누구의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대사, 그러니까 화학 반응,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스로 물질대사가 불가능해. 그럼 스스로 물질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얘는 효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효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효소를 안 가지고 있어. 이거야.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핵은 없지만 얘는 생물이기 때문에 효소가 있고 얘는 핵은 없지만 생물이 아니니까 뭐도 없어? 효소도 없어. 세포막도 없어.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 생물에는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어? 다음에 효소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이해갔어? 우리 단백질 안 배우고 넘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단백질은 뭘로 만들지? 원료가 뭐야?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뭐가 돼? 단백질이 되지. 단백질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거쳐. 무슨 얘기냐? 아미노산은 이거 나중에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어요.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 탄소는 손이 몇 개? 탄소는 가지가 몇 개? 4개. 그치?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 수소와 알킬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 다음 COOH와 카르복실산과 태준아 NH2 해서 아미노끼를 다 가지고 있죠. 이해갔어? 얘들끼리 뭐를 할 거냐? 요렇게 물 분자를 빼는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야. 이해갔어? 그럼 쭈루루룩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1차 구조를 갖는 사슬형의 이렇게 탄소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사슬형의 단백질을 갖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냥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단백질은 이런 1차 구조를 가질 때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죠. 얘네들이 가공을 해요. 평면구조, 2차 구조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박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면한 구조를 막 이런 평면 구조로 만들어. 근데 이 평면 구조로 만들어도 기능을 다 수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서 몇만 가지 이상이 다 되거든요. 몇만 가지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형태의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그럼 그거에 적합한 형태의 효소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반응마다 필요한 효소의 종류들이 다 다르겠지. 필요한 효소들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 효소에 맞게끔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게 뭐냐? 3차 구조. 입체 구조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우리의 물질 대사마다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효소들의 종류로 입체 구조를 바꿀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입체 구조가 돼야지만 어떠한 단백질의 기능이 수행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효소 자체는 아까 전에 3차 입체 구조를 통해서 기능 수행을 한다고 했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기질 특이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효소가 반응을 하는데 그 물질 대사의 종류들이 다 다르죠. 그럼 물질 대사를 하게 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른 화학 반응에 따라서 효소들의 선택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질과 특정한 효소가 만나서 이거 되게 중요해. 효소 기질 복합체. 이거 서술형 나오는 쪽은 이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거든요. 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면 이 활성화물 상태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못 만들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너무 티나게 그렸기는 했는데 D, X, Y, Z. 생각해봐. 알겠어?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이제 어떤 애가 반응을 해서 D라는 걸 만들 거야. D는 누구랑 누가 만난 거 같니? D는 A하고 B가 만난 거 같지? 그럼 A, B가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 기질 특이성을 볼 수 있죠. 근데 A가 기질인지 아직 B가 기질인지 모르지? 그럼 반응물은 A, B고 생성물은 X, Y, Z거든? 근데 모습이 안 변한 애가 있어, 하나. 누가 안 변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안 변했지? 그럼 얘는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A지. 그럼 A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효소가 되겠죠. 다음 Y하고 Z는 누가 되겠어? B가 된 거지. B가 Y하고 Z로 된 거지. 그러면 B가 Y와 Z로 뭐가 됐어? 쪼가리가 났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얘네들은? 이화한 거야, 동화한 거야? 이화한 거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기질 특이성이고 D는 효소 기질 뭐가 되는 거지? 복합체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생성물이 되게 된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요거 요쪽에다 써도 되죠?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보면 이해갔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줄어들었는데 결국에 다시 똑같이 됐어. 그러면 줄어들다가 똑같이 됐다는 건 뭐야? 없어졌었는데 다시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는 거잖아. 반응을 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거야. 안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지. 저기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효소가 되겠지. 그럼 얘가 줄어들었을 때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게 있어. 얘하고 모습을 다르게 가는 거. 얘는 누구야? A가 줄어들면 누가 늘어나잖아. 누가 늘어나? D가 늘어나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러다가 D가 분해가 돼서 A로 다시 되돌아가면 걔의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D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겠지. 얘가 누구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어떤 애는 계속해서 농도가 줄어들어. 얘는 누가 되겠어? 기질이니까 누가 되겠어? B가 되겠지. 어떤 애는 계속해서 늘어나다 일정해져. 얘는 누가 돼야 돼? 생성물 X와 Z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시간에 따라서 물질들의 농도를 찾는 것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기해 보실까요? 뭐라고? 아, Y랑 Z겠다. Y랑 Z. 밑소리 반응물 아니야? 그렇죠. 딴물질이 돼야죠. 를 누르는데 안 돼.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요, 녹화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돼? 말이 되니? 도덕적이지가 않아. 이제 볼게요, 여러분. 192쪽 봅시다. 물질 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해 생체 촉매인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동화와 이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이니까 동화고 두 번째는 이화 과정이겠다.
첫 번째 동화 과정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며 이화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 단백질 합성은 동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고 세포 호흡, 그 다음에 글리코젠 이런 것들은 이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다.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했죠. 그쵸? 일반적인 무기 촉매와 생체 촉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도야. 생체 촉매는 특정 온도 35도에서 40도 범위 안에서만 그 활성도가 좁죠. 좋은데 그 이유가 왜 그래? 효소 자체가 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변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변성이 되지 않는 범위인 35도에서 40도 사이에 활성도가 좋다. 얘네들은 반응 경로를 바꾸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화작용만 설명하신 게 교과서에 이화작용만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되게 많아요. 우리 몸에서 소화도 이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거, 세포 호흡도 이화 과정에 해당하게 돼. 세포 호흡은 세포 안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이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 오케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기물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이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열에너지, 또 하나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어?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라고 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AT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즉, 포도당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로 막 쓸 수가 없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10,000원 주면서 빵 사 먹을 수 없잖아. 걔를 뭘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꾸죠. 마찬가지야.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야 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TP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ATP는 보통 아데노신이라고 해가지고 아데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염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염기가 있잖아요. 우리 염기에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염기 있죠. 염기에 4종류가 있었지. 뭐뭐가 있었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기억나? 그 중에 아데닌에 리보오스가 이렇게 있어야 돼. 리보오스는 몇 탄당이었지? 5탄당. 탄소가 5개. 이해갔어? 리보오스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는 구조야? 3개 붙어 있는 구조야. 이해갔어? 이 인산과 인산의 이 결합을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고요.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여기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ATP로 저장을 해놨어. 그럼 포도당의 에너지가 ATP로 저장이 된 거지?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내가 지금 근육을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이제 뽑아 써야 되겠죠? 이해갔어? 그 통장에서 돈 꺼내듯이 꺼내 쓰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씩 이렇게 뭐해? 분해해서 쓰는 거야. 그럼 인산이 똑 부러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휘리릭 하고 나오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인산이 하나 떨어지면 뭐가 되느냐? 아데닌, 리보스는 그대로 있는데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 2개 이렇게 붙어 있지? 그리고선 인산 한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요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ATP를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해갔어? 분해하는 과정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이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는 세포 호흡이거든? 여러분 이제 생명원 배우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건 이화 과정이지. ATP를 합성하는 건 뭐가 된 것 같아? 동화 과정이지. 근데 잘 들어. 세포 호흡은 주어가 누구야?
세포호흡은 ATP를 만드는 게 아니야. 세포호흡 결과 ATP가 생성되는 거야. 그럼 세포호흡의 그 정의는 뭐냐면 포도당이 분해돼야 돼. 그래서 ATP를 만드는 거야. 그럼 주어가 누구야? 포도당이잖아. 그럼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니까 세포호흡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화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포호흡을 하면 ATP가 합성되니까 애들이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 안에 동화 과정도 있고 이화 과정도 있어. 그 안에 여러 개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세포호흡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포호흡은 누가 분해되는 거야?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그거, 골자가 그거야. 그거에서 부산물로 ATP가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세포호흡 자체는 무슨 과정인 거다? 이화.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세포호흡은 이화다. 이건 O야, X야? O지? 세포호흡은 이화다. 맞잖아. ATP 합성은 동화다. 맞아, 틀려? 맞죠? 이건 또 맞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세포호흡은 주어가 세포호흡이 나오면 이화가 맞는 거고 ATP가 합성되는 거는 동화가 맞는 거야. 근데 세포호흡이 뭐냐고 물어보면 ATP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세포호흡이 뭐냐고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포도당이 분해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호흡 전체로 봤을 때는 이화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셨죠?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이러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있잖아. 이러한 물질대사는 아까 전에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응을 해. 단계적인 반응을 우리 몸에서 생물 체내에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세포호흡을 할 때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도 있고 그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응에 반응이 꼴랑 하나냐? 그게 아니야.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도 있고요. TCA 회로도 있고요.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도 있어요. 다음 TCA 회로 과정에서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산화적 인산화를 가며 또 산화환원 막 하면서 또 반응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꼴랑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응 안에 수많은 반응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한 반응들이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결국에 뭐가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잖아? 근데 이때 한 번에 딱 하고 반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야. 그럼 그 단계마다 작용하는 뭐가 다 다를까? 이게 다 일일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물질대사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 다 뭐가 쓰이게 된다는 거야? 효소가 쓰이게 되는데 수많은 효소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내 몸에서는 생물 체내에서는 물질대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 그럼 그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효소의 종류도 엄청나게 뭐 해야 돼? 많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그때마다 같은 효소가 작용할 수는 없죠. 기질이 달라졌을 테니까. 그래서 다양한 효소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마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세포호흡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열을 확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세포나 세포들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단백질 때문에. 변성이 돼야 되는데 소량씩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온도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대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효소는 촉매지. 그럼 쓰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걔는 반응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계속해서 효소는 재사용하는 거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다음 넘겨볼까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 동그라미,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같은 곳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고요. 리보솜에서.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 과산화수소 분해하면 무슨 기체가 나온다 그랬지? 산소기체가 나온다 그랬지? 그 산소기체가 나오는데 효소를 넣었을 때가 효소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더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야.
이해갔어? 근데 하나만 더. 선생님이 과산화수소를 A, B에다가 똑같이 1mm씩 놨어 얘들아. 아 5mm씩, 10mm씩 넣을걸? 얘는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 얘는 생간을 넣었어.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는 넣자마자 막 이렇게 기포가 막 생기지? 이 기포가 뭐가 되는 거야? 산소지. 이해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시간이 지났어. 그랬더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기포가 이렇게 째끗째끗 나오기 시작했어. 이해갔어? 그랬는데 한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나서 여기 뚜껑을 닫아놓고 발생한 산소의 양을 측정했어. 오랜 시간 흘러서. 누가 더 많이 나왔을까? 똑같이 나왔겠지. 왜? 과산화수소의 양은 어때? 동일하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산소의 양은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는 여기나 여기나 산소 발생량은 동일하겠지. 근데 누가 더 빨리 나오는 것뿐이야? 얘가 더 빨리 나오는 것뿐이지. 그러면 산소의 발생량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똑같은데 어떤 놈은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어떤 놈은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여기는 생간을 넣었을 때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는 뭐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품에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세제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 세제 같은 거 만들 때도 쓰고요. 소화제나 이런 것들의 성분으로도 쓰인답니다. 771번 풀고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봅시다. 그 다음 거 우리 21강 25강인가요? 25강 맞죠? 유전과 단백질을 볼게요. 됐습니까? 우리 봅시다. 우리 세포가 있어 얘들아.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뭐야? 세포막이야. 그치?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 안쪽에 보면 뭐가 있어 이렇게. 핵이 있지? 이해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들은 무슨 막 구조라고 배웠냐면 막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이중막 구조야.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세포질에 있는 것과 핵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뭐 해야 돼? 연락을 주거리 받거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해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삥 둘려서 그냥 완전히 막혀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겠어, 건이야? 건이야,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핵에는 구멍이 겁나 많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핵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핵공을 중심으로 핵공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거야. 이해갔어? 근데 이 핵 속에 보니까 이렇게 실 같은 애가 하나 있어. 그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실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 이 실 같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전물질이라고 하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저 실 같은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염색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이 염색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핵 속에서 유전물질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 염색사를 자세히 봤거든. 이렇게 실 같은 애여서 이 실을 자세히 확대해서 봤어. 그랬더니 이 실 같은 애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우리 목걸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주렁이 있는 거 있죠. 요런 주렁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실로 보는 거야, 겉에서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이렇게 어떤 실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로 모아져서 있더라는 거지. 쟤를 확대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백질이라고 부를 거거든. 단백질을 실 같은 애가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죠. 이 실 같은 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DNA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염색사는 DNA라는 것과 뭘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럼 DNA가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염색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DNA, 우리 DNA 구조 보고 왔지? 앞에서 DNA 배웠지? DNA는 봤더니 실이 이렇게 두 개가, 실가닥 같은 애 두 개가 이렇게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였어.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였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세히 봤어. 그럼 DNA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고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DNA를 이루는 뭐가 필요해?
단위체가 필요하겠지. DNA를 이루는 단위체가 누구더라? DNA를 이루는 단위체. 뉴클.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갔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게 되는 거야? DNA를 이루는 거지. 근데 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 DNA에서? 4종류라고 그랬지? 어떻게? 염기에 따라서 4종류로 나누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그치? 그 다음에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가 아데닌을 가지고 있는 염기냐? 구아닌을 가지고 있는 염기냐? 사이토신을 가지고 있는 애냐? 또 뭐 있지? 티민을 가지고 있는 애냐? 이거에 따라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게 되는 거야. 이때 당은 뭐더라? 이때 당은 오탄당이야. 오탄당은 탄소가 몇 개 있는 거? 5개. 얘네들은 디옥시 뭐가 되는 거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중나선, DNA가 이중나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배웠지? 왜 이중나선을 이룰 수 있다고 했더라? 이 2개의 골격근이 아니라 이렇게 골격은, DNA의 골격은 누구와? 인산과 누구? 당이 결합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DNA와 DNA가 서로 풀어지지 않고 잡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염기와 염기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해갔어? 요 염기와 염기가 잡아당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웠는데?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더라. 기억나?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인산, 당, 여기에 아데닌이 있어. 다시 인산, 당, 여기에 구아닌이 있고 인산, 당, 사이토신이 있어.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쪽에는 당, 인산, 당, 인산, 당. 여기에서 이 당에 결합한 애가 있겠지. 여기가 아데닌이야. 얘네들이 이중 나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데닌 앞에 꼭 있어야 되는 애가 있다 그랬어. 걔가 누구야? 티민. 다음에 요쪽에 구아닌이야. 그럼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 사이토신. 사이토신이야. 요쪽에 뭐가 있어야 돼? 구아닌. 얘네들이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거기까지 배웠죠? 이해갔어?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가보면 결국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뭘 만들었어? DNA를 만들었지. DNA는 그러면 결국에 이중나선을 형성하면서 단백질을 둘러쌌지. 이걸 뭐라 그래?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염색사를 만들게 되는 거야. 이 염색사는 나중에 뭐가 되면?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되면 뭐가 돼? 염색체로 분화하게 될 거야. 염색체로 응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쨌든 세포 안에 염색사들이 있는데 이 염색사 안에를 이루고 있는 게 DNA와 단백질인데 이 DNA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보면 염색사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시커먼 애가 점이 하나 있거든. 큰 점. 이 점을 가진 애가 누구냐면 인이라고 그래. 핵 안에는 염색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 인도 있죠. 내가 인을 알려주는 이유는 혹시 몰라서 그래. 이 인의 역할이거든. 인은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RNA 이해갔어? 이 RNA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 핵 속의 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질을 발현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염색체 안에는 얘들아, 염색체 안에는 뭐가 있어? DNA가 있지? 이 DNA 안에는 특정한 유전 형질을 결정해. 어떤 특징?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생머리인 애도 있지. 머리카락이 모인 애도 있어. 곱슬인 애도 있지.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겉으로 표현되는 걸 표현하는 걸 형질이라고 그래. 이해갔어? 어떠한 우리 몸의 특징들, 생물의 특징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쟤 가야 된다 그랬는데? 도원아, 너 가. 3시 1분이야.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염색체 안에 보면 DNA가 있고 DNA에 보면 어떠한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우리 몸의 형질이 한 종류야, 겁나 많아? 겁나 많지? 그 겁나 많은 유전 형질들을 다 합치면 내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생물 하나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유전체라고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DNA 속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DNA 속에는 우리 몸의 생물체를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의 종류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특정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는 어떻게 내 몸에서 저장이 되어 있느냐? 뭘로 저장되어 있지? 염기, 서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염기가 AAA냐, AB 뭐 T냐, ACT냐, 뭐 ATT냐, 뭐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는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무엇을 만들 수 있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게 되죠. 이해갔어? 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겉으로 형질이 표현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엄청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는 머리가 시커멓고 어떤 애는 머리가 갈색이야. 어떤 애는 머리가 약간 허연색으로 나올 때도 있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머리 색깔이라고 하는 어떤 형질에서 그런 색깔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그 색깔을 결정하는 색소야. 그 머리카락을 시커멓게 만드는 색소가 누구냐면 멜라닌이라는 색소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있잖아.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내 몸에서는 많이 만들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내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한 100만 개 만드는 효소야. 그럼 그 효소가 100만 개가 막 있어. 그럼 걔가 멜라닌 색소를 100만 개 막 만들겠지. 근데 얘는 멜라닌 그 효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한 30개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30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멜라닌 색소를 몇 개밖에 못 만들어? 30개밖에 못 만들어. 나는 막 몇백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내 머리는 시커멓고 얘 머리는 시커멓지가 못한 거죠.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질을 표현하려면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의해서 형질이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알겠어? 그러면 이 단백질 합성을 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DNA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볼 건데 생명 활동에서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세포야. 나 세포. 여기에 뭐가 있어? 나 핵이야. 알겠어? 핵 속에 뭐가 있어? 염색사가 있지. 염색사에 뭐가 있어? DNA가 있지. 그러면 세포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DNA가 스스로 뭘 해야 되겠어? 자기 복제를 막 할 거야. 세포 분열을 할 때 자기 복제하는 뭐 G1기, S기, G2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자기 복제를 할 거야. 그리고 DNA가 복제된 다음에는 DNA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나와야 돼. 이해갔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사 이렇게 표현해. DNA의 정보를 전사, 복사를 싹 해. 정보를 복사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러한 전사는 DNA에 있는 정보를 RNA라고 하는 전사를 하는 물질이 빼내오는 과정이야. 그럼 이러한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겠어? 핵에서 일어나겠지. 왜? DNA가 핵에 있으니까. 이해갔니? 그럼 이러한 RNA가 빼가지고 오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면 리보솜으로 가.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뭐냐면 공장이야. 그럼 공장에서 정보를 빼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NA에서 리보솜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번역을 해. 번역을 하면 필요한 물질들이 뭐뭐뭐뭐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 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필요한 원료가 누구야? 아미노산이잖아. 그럼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려면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들고 가는 거야. 어디로? 리보솜으로. 그럼 리보솜에서 번역된 아미노산들을 이용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지? 합성까지 가능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내게 돼?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형질로 나타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단백질이 왜 형질을 결정하냐? 전사라는 과정,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유전형질이 유전형질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전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 전사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지? 아까 장소가 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가는 거야. 이해갔어? 혹시나 몰라서 이 RNA의 이름은 mRNA라고 하는 거야. RNA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어. mRNA, tRNA, 그 다음에 rRNA. rRNA는 리보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근데 아마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RNA라고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사는 핵 속에서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 복사시켜주는 역할을 해 라고 볼 수 있어. 이해갔니? 그러면 DNA는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잖아. 그치? RNA는 몇 가닥이게? 한 가닥이지? 그럼 한 가닥이 두 가닥을 복사할 수 있어? 없지? 그럼 두 가닥 중에 뭐만? 한 가닥만 복사를 할 거 아니야. 두 가닥 중에 이 RNA가 복사하는 것은 한 가닥만 복사를 하게 돼. 이해갔어? 그럼 복사하는 가닥은 뭐가 되는 거냐? 주형 가닥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주형 가닥 하나만 RNA가 복사를 하지. 그러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상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럼 주형 가닥과 복사한 RNA, 전사한 RNA의 가닥은 유전 정보들이 똑같이 있을까? 아니면 상보적으로 있을까? 상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러면 RNA와 유전 정보가 동일한 것은 주형 가닥이 아닌 것과 동일하게 존재를 할 거야. 이해갔어? 근데 주형 가닥에는 티민이 있지만 DNA니까 RNA에는 티민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거 대신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유라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전사하는데 두 가닥 중에 주형 가닥만 전사를 하게 된다. 이 얘기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DNA의 가닥이 A, C, C, G, G, T. 그럼 여기는 뭘로 있어야 될까? T, G, G, C, C, A. 이렇게 있죠? 1번과 2번 중에서 전사를 한 RNA 가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A, C, C, G, G, U 이렇게 돼 있대. 전사한 RNA의 모양이 RNA 가닥이 이렇게 돼 있어. 이해갔어? 얘는 누구랑 똑같아? 1번 가닥이랑 똑같아? 2번 가닥이랑 똑같아? 몇 번? 1번 가닥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얘랑 1번 가닥이랑 똑같다는 것은 전사한 주형 가닥은 누구였다? 2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2번을 RNA가 전사해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사 과정은 마찬가지로 DNA에 있는 주형 가닥을 무슨 과정으로? RNA가 상보적 과정, 상보적 방법으로 뭐 한다? 전사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DNA에 있는 아데닌을 아데닌으로 전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사하는 거야? 유라실로 전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DNA에 있는 구아닌은 뭘로 전사해야 되는 거야? 사이토신으로 전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해갔죠? 그러면 우리가 DNA에는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그러면 염기 서열에 있는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 암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해. 보내줄게 태준아. 요거까지만 하고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해. 이해갔어?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에 있는 염기 몇 개가 3개가 우리가 아미노산을 1개 지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유전 암호가 되는데 아미노산을 1개 지정할 수 있는 암호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염기 몇 개가 3개가 아미노산을 1개 지정하는 유전 암호가 돼. 이걸 우리가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이걸 우리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유전 암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RNA도 마찬가지로 유전 암호를 갖고 있겠지. 전사를 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의 뭐가? 염기가, 이해갔어?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을 1개 지정하는 암호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2글자로 코돈. 알겠어? 이 코돈은 다 우리가 밝혀졌죠? 원핵생물부터 누구까지?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까지 코돈의 체계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원핵생물에서 전사하는 방식의 유전 암호 체계나 사람에서 전사하는 방식의 유전 암호나 동일하잖아. 이것은 동일하게 유전자가 저장되고 전사하는 과정이 과거로부터 아주 옛날 하등한 생물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조상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어떠한 하나랑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생물체에서 뻗어서 지금과 같은 진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번역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화요일 날 오기로 했어.